역사를 돌아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어떤 제국과 문명은 당시 기준으로 놀라울 정도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결국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다. 정교한 건축, 복잡한 수로 시스템, 천문학적 계산, 금속 기술과 도시 설계까지. 그들은 분명 뒤처진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렇게 앞서 있었던 문명들은 왜 살아남지 못했는가? 우리는 흔히 기술이 곧 생존을 보장한다고 믿는다. 더 나은 도구, 더 효율적인 시스템, 더 발전된 지식이 있으면 미래 역시 보장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는 이 믿음이 언제나 맞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준다. 기술은 강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어떤 문명은 자연과의 균형을 잃었고 어떤 제국은 내부의 갈등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또 다른 사회는 지나치게 복잡해진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했다. 기술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 물을 끌어오기 위해 만든 수로는 도시를 키웠지만 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졌다. 농업 기술의 발전은 인구를 늘렸지만 그 인구는 다시 환경에 부담을 주었다. 앞서간 기술은 종종 사회를 더 빠르게 변화시켰고 그 변화의 속도는 인간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다. 이 간극이 쌓일 때 문명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늘날 과거의 유적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느낀다. 거대한 돌 구조물,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 건축물, 현대의 기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흔적들. 그러나 그 유적들은 동시에 질문을 던진다. 왜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기술은 분명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강함은 영원하지 않았다. 제국과 문명은 기술 위에 세워졌지만 결국 인간 위에 존재했다. 인간의 선택, 욕망, 두려움, 그리고 실수는 어떤 기술보다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간 문명들은 종종 자신의 성공에 익숙해졌고 그 성공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안정은 영원하다고 믿어졌고 변화는 위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세계는 멈추지 않았다. 기후는 변했고 주변 환경은 달라졌으며 새로운 세력과 사상이 등장했다. 기술은 이를 막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복잡해진 시스템은 변화에 더 취약해졌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신비롭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라진 문명들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만든 사회였다. 그들이 남긴 기술은 인상적이지만 그들이 사라진 이유는 놀랍도록 인간적이다. 과신, 불균형, 내부의 분열, 그리고 환경과의 단절. 이 요소들은 시대를 초월해 반복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현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술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앞서간 문명들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선택의 결과였다. 이 시점에서 역사는 속삭이듯 말한다. 기술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뛰어난 문명들이 사라졌는지, 그들의 기술이 어떤 한계를 드러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이 여정은 놀라움보다 조용한 깨달음에 가깝다. 너무 앞서 있었던 문명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믿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던 제국들의 공통점은 겉보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질서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로마 제국을 떠올려 보면 정교한 도로망과 수로, 콘크리트 건축, 행정 시스템은 수백 년 동안 제국을 지탱했다. 물은 도시 곳곳으로 흐르고
군대는 도로를 따라 신속하게 이동했으며 법과 제도는 광대한 영토를 하나로 묶었다. 그러나 이 정교함은 동시에 취약함이기도 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수로가 막히면 도시 전체가 영향을 받았고, 도로가 무너지면 군사적 대응은 늦어졌다. 기술은 강했지만 그 기술에 대한 의존은 제국을 점점 더 경직되게 만들었다.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야 문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정교한 달력과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농업과 종교를 운영했고, 거대한 도시를 열대 정글 한가운데에 건설했다. 물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고, 이는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 기술은 환경의 미묘한 변화에 매우 민감했다. 기후가 조금만 달라져도, 강수량이 줄어들어도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다. 기술은 자연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연에 더욱 깊이 묶이게 만들었다. 인더스 문명 역시 뛰어난 도시 계획과 위생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배수시설과 격자형 도시 구조는 현대적 감각으로 보아도 놀라울 정도였다. 그러나 이 문명은 중앙 권력의 흔적이 희미했고, 변화하는 환경과 외부 압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기술은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명확한 구조는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술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문제를 둘러싼 선택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았다. 고대 이집트 역시 수천 년 동안 지속된 기술과 지식의 집합체였다.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활용하는 능력, 거대한 석조 건축, 의학과 수학 지식까지. 그러나 이 안정성은 점차 경직된 사회 구조를 낳았다. 변화보다는 전통이 우선되었고, 기술은 유지되었지만 혁신은 느려졌다. 외부의 변화가 빨라질수록 내부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느껴졌다. 이처럼 앞서 있었던 문명들은 기술 덕분에 번영했지만 그 기술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사회를 얼마나 유연하게 만들었는가였다. 많은 경우 기술은 효율을 높였지만 선택의 폭을 줄였다. 정해진 방식이 최선으로 여겨졌고, 다른 가능성은 위험으로 취급되었다. 이 지점에서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제국은 여전히 강해 보였고, 도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서 회복력이 점점 약해졌다. 기술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과거의 성공을 반복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문명들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긋남들이 쌓인 결과였다. 수로 하나, 농업 주기 하나, 정치적 결정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 기술은 이 연결성을 강화했고, 그만큼 취약성도 함께 키웠다. 그래서 앞서간 문명들은 외부의 충격보다 내부의 경직성에 의해 더 크게 흔들렸다. 이 시점에서 역사는 조용히 묻는다. 우리는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술이 만든 구조 안에 머물고 있는가? 사라진 문명들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을 지탱하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완벽해 보였던 질서는 결국 변화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그 멈춤은 기술이 아무리 앞서 있어도 사회가 스스로를 조정하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균열이 어떻게 내부 갈등과 권력 구조의 붕괴로 이어졌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기술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선택이 문명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던 문명들이 맞이한 또 하나의 공통된 문제는 기술이 사회 전체를 고르게 강화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은 종종 특정 계층과 집단에 집중되었고, 그 집중은 곧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졌다.
로마 제국을 다시 떠올려 보면 도로와 수로, 행정기술은 제국 전체를 연결했지만 그 혜택은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대도시와 중심 지역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고 주변부와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기술은 통합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격차를 확대하는 장치가 되었다. 이 격차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를 넘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충성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제국은 하나였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소속감은 점점 달라졌다. 기술로 관리되는 사회는 효율적이었지만 그 효율은 인간적인 관계를 약화시키는 대가를 요구했다. 행정과 기록, 세금과 통제는 점점 더 정교해졌고 이는 중앙 권력의 힘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강화는 신뢰의 축적이 아니라 거리감의 확대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제국을 실감하기보다는 제국에 의해 관리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마야 문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정교한 천문학과 달력은 종교적 권위를 강화했고 그 권위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 집중되었다. 기술과 지식은 신성한 영역으로 포장되었고 일반 사람들은 그 원리를 이해하기보다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내부의 유연성을 줄였다. 권력이 집중될수록 잘못된 선택의 영향 범위도 커졌다. 엘리트의 판단이 틀릴 경우 그것을 수정할 장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기술은 오류를 숨길 수 있었지만 오류를 제거하지는 못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기술과 권력의 결합은 사회를 오랫동안 유지시켰지만 변화에 둔감하게 만들었다. 나일강의 범람을 관리하는 기술은 왕권의 정당성을 강화했고 파라오는 자연과 질서를 통제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사회를 경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기술이 신성화될수록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문제는 변화가 왔을 때였다. 기후의 미묘한 변화, 외부 세력의 등장, 내부 자원의 압박 앞에서 기존의 기술과 권위는 충분히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기술은 강했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회는 느려져 있었다. 이처럼 기술이 권력과 결합할 때 문명은 단기적으로는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내부의 긴장을 키웠다. 불평등은 누적되었고 엘리트와 일반 사회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다. 기술은 이 간극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기능했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신뢰가 약해지고 공동체의 결속은 느슨해졌다. 이런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환경 변화가 가해지면 사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렸다. 기술은 충격을 흡수하기보다 그 충격을 사회 전체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다. 한 부분이 무너지면 연결된 다른 부분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고도로 연결된 시스템의 특징이자 한계였다. 앞서간 문명들은 기술을 통해 거대한 구조를 만들었지만 그 구조는 동시에 단단하고도 깨지기 쉬운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문명의 붕괴는 더 이상 외부 침략이나 자연재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균열이 드러나는 순간에 가까웠다. 기술은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 문제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인간의 선택과 권력 구조,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약화가 결합되었을 때 아무리 앞선 기술을 가진 문명이라도 지속되기 어려웠다. 이 이야기는 특정 문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는 더 많은 선택을 요구받는다. 그 선택을 소수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 전체가 감당할 것인지. 사라진 문명들은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술이 아닌 사회 구조의 붕괴로 나타났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내부 문제들이
외부 충격과 결합되었을 때 어떤 속도로 문명을 무너뜨렸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기술과 사회의 불균형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형태로 폭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기술과 권력이 내부에서 균형을 잃기 시작했을 때 문명은 이미 취약한 상태에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그 취약함이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많은 앞선 문명들은 상당한 시간 동안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했다. 문제는 그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였다. 기후의 변화, 외부 세력의 침입, 대규모 인구 이동, 전염병과 같은 사건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경직된 사회에서는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증폭되었다. 마야 문명을 다시 떠올려 보면 오랜 가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과도하게 확장된 도시 구조와 물 관리 시스템에 결정적인 압박을 가했다. 기술은 이전까지 물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데 성공했지만 기후가 장기적으로 변하자 그 한계가 드러났다. 사회는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고 신성한 질서로 여겨지던 체계는 의심받기 시작했다. 이 의심은 종교적 권위의 약화로 이어졌고 사회적 결속은 급격히 흔들렸다. 기술은 가뭄을 막아주지 못했고 오히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깊었다. 로마 제국의 경우 외부 침입은 단지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다. 국경을 넘는 이동과 전쟁은 이미 복잡해진 행정과 군사 시스템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다. 기술적으로는 도로와 요새, 보급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 유지 비용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한 지역의 문제는 곧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제국 전체는 끊임없이 대응해야 하는 상태에 놓였다. 외부의 압력은 내부의 갈등을 더욱 노출시켰다. 병력 배치와 자원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불신을 키웠고 제국은 점점 느리게 반응하게 되었다. 기술은 방어를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제국을 거대한 관성 속에 묶어두었다. 인더스 문명에서도 외부 환경의 변화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강의 흐름이 바뀌고 농업 환경이 달라지면서 도시를 유지하던 기반이 흔들렸다. 뛰어난 배수와 위생 시스템은 일상적인 조건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근본적인 환경 변화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이러한 변화가 사회 전체를 어떻게 압도했는지를 오히려 더 강하게 암시한다. 기술은 문제를 관리하는 데에는 유용했지만 문제의 성격 자체가 바뀔 때에는 무력해졌다. 고대 이집트 역시 외부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나일강의 범람 주기가 변하거나 주변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달라질 때 안정적으로 보이던 사회는 서서히 균열을 드러냈다. 기술과 전통은 오랫동안 사회를 지탱했지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존의 방식은 점점 늦어 보였다. 외부 세력의 침입과 내부 권력 다툼은 서로 맞물리며 사회를 소진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술은 위기를 완화하기보다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오히려 변화를 늦추는 결과를 낳았다. 앞서간 문명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문제는 외부 충격 그 자체보다 그 충격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기술은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이미 경직된 사회에서는 그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복잡한 체계는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권력은 집중되어 있었고 그만큼 판단의 책임도 소수에게 몰려 있었다. 이 판단이 늦어지거나 잘못되었을 때 수정할 시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외부의 충격은 문명을 단번에 무너뜨리기보다는 내부의 균열을 빠르게 확장시켰다. 한 번의 가뭄, 한 번의 침입, 한 번의 전염병이 모든 것을 끝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사회는 점점 회복력을 잃었다. 기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을 운용할 여력과 신뢰는 사라져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스템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게 되었고, 이 믿음의 상실은 물리적인 붕괴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이 시점에서 문명의 몰락은 눈에 보이는 파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붕괴였다. 도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고 기술이 즉시 잊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떠났고 유지되지 않았으며 점점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기술은 남았지만 그것을 지속시킬 사회는 사라져갔다. 외부 충격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결국 앞서 있었던 문명들의 몰락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부의 경직과 불균형, 그리고 외부의 변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난 복합적인 과정이었다. 기술은 그 중심에 있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붕괴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과 기술이 어떻게 잊히거나 변형되거나 다른 문명으로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사라진 문명 뒤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발견하며 놀라워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이 무너진 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은 파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였다. 도시가 텅 비고 정교한 건축과 기술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조용히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문명의 몰락을 불길과 전쟁, 극적인 파괴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그 끝은 침묵에 가까웠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점점 사용되지 않았고 유지되지 않았으며 의미를 잃어갔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이 남긴 기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로마 제국의 도로와 수로는 한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고 마야의 도시들도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지보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전문가와 장인은 흩어졌으며 기술은 더 이상 일상의 일부가 되지 못했다. 기술은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은 항상 사람과 제도, 교육과 전승 속에서 유지된다. 문명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어갈 구조였다. 정치적 권위가 붕괴되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면 기술은 더 이상 공동의 자산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생존에 집중하게 되고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정교한 수로를 관리하는 것보다 당장의 식량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기술은 점점 단순화되고 결국 잊힌다. 마야 문명의 달력과 천문학적 지식은 엘리트 계층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무너지자 함께 사라졌다. 기록은 남지 않았고 지식은 구전되지 못했다. 인더스 문명의 도시 계획과 위생 기술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체계 속에서만 작동하는 기술이었고 체계가 무너지자 의미를 잃었다. 기술이 널리 공유되지 않았을수록 그 기술은 위기에 더 취약했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은 종종 기술을 권력과 결합시켰고 그 결과 기술은 보호받는 대신 고립되었다. 일반 사회가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기술은 위기의 순간에 지켜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명의 몰락 이후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기술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후대의 사람들은 폐허를 발견하고 그 정교함에 감탄했지만 그것을 재현하지는 못했다. 기술은 남았지만 맥락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의 전승에는 안정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명 붕괴 이후의 사회는 불안정했다. 인구는 이동했고 전쟁과 기근이 반복되었으며 장기적인 교육과 기록은 사치가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복잡한 기술은 유지될 수 없었다. 단순하고 즉각적인 생존 기술만이 남았고 나머지는 점점 잊혔다. 이는 기술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기술의 상실이 반드시 후퇴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는
기술의 붕괴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지역 단위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다른 형태의 적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적응은 이전의 기술을 그대로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과거의 문명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술을 유지하던 사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명은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 기술을 살아있게 만드는 관계의 네트워크다. 이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아무리 앞선 기술이라도 과거의 흔적으로 남을 뿐이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의 몰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술은 기억될 수 있지만 전승되지 않으면 죽는다. 기록은 남을 수 있지만 이해되지 않으면 침묵이 된다. 그래서 사라진 문명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비롭게 보인다. 그들이 남긴 것은 질문이지 답이 아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잊힌 기술과 문명이 왜 반복해서 현대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우려 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사라진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결국 현재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라진 문명들이 남긴 기술과 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신비롭게 보인다. 우리는 폐허를 발견하고 정교한 구조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문명은 사라졌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지만 곧 현재를 향한 시선으로 이어진다. 앞서 있었던 문명에 대한 집착은 과거를 알고 싶어서라기보다 현재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에 가깝다. 우리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안전해질 것이라 믿지만 동시에 기술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라진 문명들의 이야기는 경고처럼 들린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충분히 강하다고 믿었고 자신들의 지식이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대 문명의 유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경이로움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 하나는 존경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다. 저 정도의 기술과 조직을 가졌던 사회도 사라졌다면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때 역사와 상상력의 경계는 흐려진다. 기록이 부족한 부분은 이야기로 채워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은 신비로 포장된다.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도시, 초월적인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과거를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그리면서 동시에 그 몰락을 통해 현재의 불안을 설명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문명은 현실의 대상이 아니라 상징이 된다. 앞서 있었던 문명은 경고이자 희망,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된다. 그러나 이 상상 속의 문명들은 실제 역사와는 다르다. 실제로 사라진 문명들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신비로운 힘을 가졌던 것도 아니다. 그들은 환경과 기술, 사회 구조 속에서 선택을 반복했던 인간 공동체였다. 그들의 몰락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결정들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의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복잡한 기술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거대한 시스템 위에 놓여 있고 그 시스템은 개인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장되어 있다. 전기, 통신, 물류, 금융, 정보.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라도 흔들리면 불안은 빠르게 확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진 문명들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과연 이 복잡한 구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기술이 멈출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과거 탐구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에서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본다. 기술이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인에게 불편한 진실이다. 이 불편함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신화를 만들어낸다. 실제 역사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역사가 조용히 말하는 것은 다르다. 문명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서서히, 그리고 대부분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행된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쌓이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 사라진 문명들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사회적 유연성의 중요성이다. 우리는 종종 기술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기술은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선택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고 그 책임도 인간에게 남는다. 이 점에서 앞서 있었던 문명들의 몰락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다.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무엇을 유지할 것인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언제 멈춰야 하는가? 사라진 문명들의 유적은 말없이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예언하지 않는다. 대신 선택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회자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 질문에 완전히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교훈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사라진 문명들이 남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되돌아오고 있다. 사라진 문명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느낌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낯설지 않다는 감각이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지역, 다른 기술을 가진 문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은 과정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번영, 확장, 복잡화, 그리고 조용한 붕괴. 이 반복되는 흐름은 기술의 수준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오히려 기술이 앞설수록 그 흐름은 더 빠르고 더 깊게 진행되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문명에서 인간으로 이동한다. 왜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가? 왜 앞서 있었던 문명들도 결국 같은 결말에 도달했는가?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 방식에 있다. 인간은 안정과 효율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은 처음에는 유연함을 제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유연함은 규칙과 관성으로 굳어진다. 제도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희생되기 시작한다. 이 전환점은 문명의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며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그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그 성공에 익숙해졌다. 성공은 반복되었고 반복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확신은 의심을 밀어냈고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경직성이 자리 잡았다. 이 경직성은 외부의 변화보다 내부의 적응 능력을 먼저 약화시켰다. 사회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붕괴의 시작이 항상 위기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갔고 제도는 여전히 기능했다. 기술은 여전히 사용되었고 도시도 존재했다. 그러나 균형은 이미 깨지고 있었다. 문명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을 잃어간다. 다른 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게 되는 순간 문명은 스스로를 좁은 길로 몰아넣는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의 기술은 이 과정을 가속했다.
기술은 효율을 높였고 그 효율은 단기적인 성공을 보장했다. 하지만 효율은 다양성을 줄이는 대가를 요구했다. 다양한 방식이 사라질수록 사회는 충격에 취약해졌다. 작은 변화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구조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민감한 상태였다.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사회는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증폭시켰다. 이때부터 붕괴는 눈에 띄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을 기준으로 판단하려 했다. 더 많은 통제, 더 강한 권력, 더 복잡한 기술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깊게 만들었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은 변화의 신호를 인식했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변화는 불확실성을 요구했고 불확실성은 권력과 안정의 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다. 우리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더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간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그리고 그 복잡성이 얼마나 많은 선택을 가리고 있는지를 자주 잊는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그것이 과거의 실패담이 아니라 현재의 경고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특별히 어리석지 않았고 특별히 운이 나빴던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이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비슷한 방식으로 안정에 집착하고 변화를 늦추며 문제를 뒤로 미룬다. 문명이 사라진 뒤에도 인간의 이러한 패턴은 남는다. 기술은 바뀌고 사회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선택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단기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유연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리고 종종 전자를 선택한다. 사라진 문명들은 이 선택의 결과를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준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반복해서 현재로 돌아오고 새로운 맥락 속에서 다시 해석된다. 이 점에서 앞서 있었던 문명들의 몰락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하나의 렌즈다. 우리는 그 렌즈를 통해 과거를 보지만 동시에 현재를 바라본다. 문명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인간의 선택 패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이유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반복을 끊을 가능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역사에서 드물게 나타난 다른 선택들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문명은 항상 같은 결말을 향해 가는가? 아니면 다른 길도 가능한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다. 사라진 문명들의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선택도 가능했는가? 앞서 있었던 문명들이 모두 같은 결말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항상 단순한 반복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드물지만 붕괴의 길에서 잠시 방향을 바꾼 순간들도 존재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들이 얼마나 짧았고 왜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가이다.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는 여러 차례 개혁의 시도가 있었다. 행정과 군사, 세금 제도를 조정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났다. 기술과 제도는 완전히 멈추지 않았고 어떤 시기에는 안정이 회복되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들은 대부분 위기의 표면만을 다루는 데 그쳤다. 구조 자체를 바꾸기에는 이미 제국이 너무 거대해져 있었고 이해관계는 지나치게 복잡했다. 변화는 필요했지만 그 변화가 요구하는 희생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마야 문명에서도 도시를 분산시키거나 농업 방식을 조정하려는 흔적이 발견된다. 이는 분명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제한된 지역과 기간에 머물렀고 전체 문명을 지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기술과 종교, 권력이 강하게 결합된 사회에서는 변화가 곧
질서의 붕괴로 인식되었다.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던 구조는 실제로는 변화의 가능성을 억누르고 있었다. 다른 길은 이론적으로 존재했지만 사회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은 이미 약해진 상태였다. 이 점에서 문명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과 닮아 있다. 사람은 위기를 인식하면서도 익숙한 방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문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앞서 있었던 기술과 시스템은 과거의 성공을 증명하는 증거였고, 그것을 버리는 일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변화는 항상 늦게, 그리고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문명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순간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 순간을 붙잡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다. 또한 다른 선택이 항상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다. 어떤 문명은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빠르게 붕괴하기도 했다. 이는 변화 그 자체보다 변화의 방식과 속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연성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은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안정은 오랫동안 성공의 핵심이었고, 그 성공은 불안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억제된 불안은 위기의 순간에 더 큰 충격으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는 문명이 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다른 선택은 가능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문명은 기술과 제도의 집합이지만 동시에 감정과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뿐 아니라 익숙함과 두려움, 자부심에 의해 움직인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의 몰락은 그들이 기술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론은 비관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역사는 완전한 탈출구를 보여주지 않지만 작은 차이를 보여준다. 붕괴를 늦춘 선택, 고통을 완화한 결정,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일부 지식을 남긴 시도들. 이것들은 문명이 완전히 무력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어떤 것들은 형태를 바꿔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과거의 문명을 단절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의 기술과 사상, 실패와 질문은 다른 사회로 흘러들어가 새로운 맥락 속에서 다시 나타났다. 문명은 사라졌지만 선택의 흔적은 남았다. 이 점에서 다른 선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문명은 하나의 직선적인 생애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선택이 얽힌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명확하다. 기술이 아무리 앞서 있어도 문명의 지속 여부는 선택의 누적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은 대부분 쉬운 길을 택했다. 안정과 반복, 검증된 방식, 다른 길은 언제나 불안정했고 그 불안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사라진 문명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자주 소환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듣고자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된다. 문명은 과거의 유물이지만 선택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사라진 문명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현재로 소환되는 이유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 그 이야기들은 언제나 오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앞서 있었던 문명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기술과 규모에 감탄하지만 동시에 그 몰락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본다. 과거의 문명들이 경험했던 복잡성, 의존성, 그리고 선택의 어려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다만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정교한 기술 위에 세워져 있다. 전력, 통신, 금융, 물류, 데이터 시스템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연쇄적인 영향을 일으킨다.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편리함을 누리지만 동시에 그 구조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 역시 비슷한 상태에 있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선택을 가리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선택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방향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다. 효율적인 방식이 표준이 되고 그 표준은 다른 가능성을 점점 배제한다. 로마의 행정체계나 마야의 종교적 달력은 한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에 대한 여지를 줄였다. 오늘날의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을 제한한다. 우리는 더 빠른 계산과 더 정확한 예측에 의존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한 감수성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앞서 있었던 문명들의 몰락은 우리에게 경고라기보다 질문에 가깝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같은 구조 위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뿐인가? 사라진 문명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붕괴가 시작될 때 그것을 붕괴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났고 일상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기술은 여전히 작동했으며 도시는 여전히 존재했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회복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오늘날의 사회 역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대부분은 관리 가능한 문제로 인식된다. 기술은 문제를 지연시키고 충격을 분산시키며 당장의 붕괴를 막아준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인 해결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도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다. 그들은 여러 차례 붕괴를 피했고 그 경험은 오히려 자신감을 키웠다. 문제는 이 자신감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비슷한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는 시스템이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인간의 판단과 가치관, 그리고 두려움은 기술 속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래서 문명의 미래는 기술의 수준보다 선택의 방향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라진 문명들은 기술이 부족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선택을 미루거나 익숙한 길에 머무르거나 변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붕괴에 가까워졌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지식을 아는 것과 그것을 선택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역사에는 같은 교훈이 반복해서 등장하지만 선택은 매번 새롭게 이루어진다. 오늘날의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이해관계에 묶여 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 변화가 요구하는 비용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망설인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의 몰락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작은 결정들의 누적이었다. 그 결정들은 대부분 합리적으로 보였고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 선택들이 모였을 때 사회는 점점 좁은 길로 들어섰다. 오늘날의 선택들도 마찬가지다. 개별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문명들과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닫고 있는가? 사라진 문명들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닮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특별히 무지하지 않았고 특별히 운이 나빴던 것도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선택을 반복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과연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같은 구조 위에서 더 오래, 더 빠르게 달리고 있을 뿐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될 것이다. 사라진 문명들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 반복의 끝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게 된다. 문명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질문은 남는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언제나 현재를 향하고 있다.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며 우리는 수많은 문명들을 만났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고 조직적으로 정교했으며 한때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사회들이다. 그들은 놀라운 건축을 남겼고 정밀한 지식을 축적했으며 인간이 환경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사실로 수렴된다. 그들 역시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 결말은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긴 과정의 일부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의 몰락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늘 존재해왔다. 기후변화, 전쟁, 침략, 내부 붕괴, 기술의 한계. 이 모든 설명은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그 어느 것도 완전한 답은 아니다. 문명은 하나의 요인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수많은 선택과 믿음, 두려움과 익숙함이 겹쳐진 결과다. 기술은 그 중심에 있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언제나 인간의 태도였다. 이 점에서 사라진 문명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부터 의심되지 않게 되었는가? 앞서 있었던 문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들이 충분히 강하다고 느꼈다는 점이다. 그 강함은 기술과 지식, 제도와 전통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 강함은 동시에 취약함이었다. 안정은 변화를 늦추었고 성공은 경고를 흐리게 만들었다. 문명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천천히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행되었다. 도시는 여전히 존재했고 기술은 여전히 작동했으며 사회는 겉보기에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들었고 다른 길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명은 스스로를 하나의 답으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질문을 멈추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비슷한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기술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연결과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발전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더 깊이 의존하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사라진 문명들은 기술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술이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성공에 익숙해졌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지 않게 되었다. 이 점에서 문명의 몰락은 실패라기보다 정체에 가까웠다. 변화가 멈춘 순간 문명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미 과거의 형태로 굳어 있었다. 외부의 충격은 그 상태를 드러내는 계기였을 뿐이다. 이 시리즈의 끝에서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명확한 결론이 아니다. 대신 하나의 태도다. 문명은 영원하지 않지만 질문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언제나 선택의 문제다.
앞서 있었던 문명들은 이 선택을 특정 방향으로 고정시켰고 그 고정이 오랫동안 성공을 가져왔다. 그러나 성공은 언제나 질문을 잠재운다. 그리고 질문이 사라질 때 문명은 가장 조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과거의 문명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기술을 신비롭게 느끼지만 그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실패의 방식이며 선택의 누적이다. 그 선택들은 대부분 합리적이었고 당시로서는 최선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선택들이 모였을 때 문명은 점점 다른 길을 잃어갔다. 이 사실은 불안을 주지만 동시에 희망을 남긴다. 선택은 언제나 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결정의 흐름이다. 그 흐름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사라진 문명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예언하지 않는다. 대신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춘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바라본 것은 잃어버린 기술이 아니라 잃어버린 유연성이다. 그리고 그 유연성은 언제나 인간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도시의 불빛, 작동하는 시스템, 익숙한 일상. 모든 것은 여전히 정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 속의 문명들도 그렇게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 이 기억이 불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깨어있음의 시작일 수 있다. 문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은 문명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질문은 남는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미래를 닫고 있는가? 문명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완전히 같은 결말은 피할 수도 있다. 역사는 그 가능성을 조용히 남겨두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능성은 다시 우리 앞에 놓여 있다.